198명 재혼 성공. 사라지는 일본 여성들.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부와 싱글맘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일본 여성들이 대거 한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최근 3년간 600건이 넘는 결혼이 성사됐고 그중 70%는 아이를 데려온 재혼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묻습니다. 도대체 한국 남성의 무엇이 까다로운 일본 여성들의 마음을 녹인 것일까요?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떤 심장을 가졌기에 그들을 이토록 뜨겁게 품어주는 것일까요? 지금 그 감동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야마모토 유미입니다. 지금은 한국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일본 도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7살 난 딸 나나를 홀로 키우며 저는 매일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껴야 했거든요. 남편을 사고로 떠나보낸 뒤 세상은 저를 그저 애딸린 과부라는 시선으로만 바라봤습니다. 특히 제 친척인 켄지 아저씨는 만날 때마다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내뱉곤 했죠. 유미야, 네가 지금 남자를 운운할 때냐? 일본에서 애딸린 과부가 재혼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야? 아저씨, 저도 제 인생을 찾고 싶어요. 나나에게도 아빠가 필요하고요. 한국으로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 정신이 나갔군. 거기 간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정신 차려, 나나 엄마야. 여기서 죽은 듯이 사느니 차라리 새로운 희망이라도 찾아보겠어요. 결국 사기나 당하고 비참하게 돌아올 게 뻔하죠. 그때 가서 울지나 마라. 아저씨의 냉소적인 말투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격앙된 목소리를 겨우 누르며 저는 짐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죠. 일본 사회에서 여자가, 그것도 아이가 있는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벽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일이었거든요. 직장에서는 은근한 차별을 받았고 이웃들은 동정의 눈길을 보내면서도 정작 제가 어려울 때는 거리를 두더라고요. 첫 번째 관문은 제 마음속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나의 맑은 눈망울을 볼 때마다 저는 강해져야만 했어요. 일본에서 한국까지는 비행기로 겨우 2시간 남짓이면 도착하는 거리였지만 제게는 그 길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 험난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죠. 저는 통장에 남은 전 재산인 500만 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일본 땅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지만 저를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하면 정말 소문처럼 우리를 반겨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기내에서 마주친 한국인 승무원의 밝은 미소가 왠지 모를 안도감을 주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공기의 온도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보다 조금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나나는 제 손을 꼭 잡고 신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거대한 기적의 시작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밤, 낯선 호텔방에서 나나를 재우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도쿄보다 훨씬 밝고 화려하더라고요. 수많은 불빛 속에 정말 내가 머물 자리가 있을지, 혹시 켄지 아저씨의 말대로 큰 실수를 한 것은 아닐지 자꾸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요. 내일이면 예약해둔 결혼정보 회사의 상담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두 번째 인생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믿고 싶었죠. 그런데 상담실 문을 열기도 전에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울의 높은 빌딩 숲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나나를 깨워 정성스럽게 옷을 입혔죠. 오늘이 우리 모녀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7살 아이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나나는 평소보다 들뜬 표정으로 제 손을 잡더라고요. 호텔 로비로 내려와 간단히 식사를 마친 뒤 저는 미리 적어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의 강남이라는 곳에 위치한 결혼정보 회사였는데 일본에서 이미 여러 번 화상 상담을 진행했던 곳이라 낯설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담실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건물 입구부터 수많은 여성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이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 일본에서는 저처럼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행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처럼 번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이 저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묘한 동질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경쟁심이 생겨났습니다. 상담실로 들어서자 인상 좋은 한국인 상담사 김미영 실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녀는 일본어에 능숙했고 무엇보다 저를 한 명의 당당한 여성으로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일본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는 늘 아이의 존재가 제 인생의 큰 걸림돌이라도 되는 양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이곳은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유미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한국에는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줄 준비가 된 성숙한 남성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유미 씨의 성실함과 따뜻한 성품을 알아봐 줄 분을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그녀의 따뜻한 한마디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겪었던 수많은 무시와 차별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상담은 꽤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배우자 상뿐만 아니라 나나의 교육과 정착 문제까지 세심하게 짚어주더라고요. 상담비로 약 100만 원 정도를 지불했는데 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나나가 제 손을 놓고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깜짝 놀라 나나를 뒤쫓아갔더니 어떤 남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나나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 떨어진 작은 곰 인형을 그 남자가 주워준 모양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선한 눈매를 가진 그 남자는 나나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아 인형을 건네주고 있었죠. 꼬마야, 여기 내 인형이 떨어졌단다.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해.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한국어였지만 나나는 신기하게도 그의 말을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배꼽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서툰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고 살짝 미소 짓더니 가벼운 목례를 남기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모습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일본에서 억눌려 지냈던 시간들이 마치 아주 오래전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이제 겨우 이틀째였지만 왠지 이곳이라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어요. 그날 저녁 상담소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저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미영 실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들떠 있었습니다. 아까 상담소를 나설 때 마주쳤던 그 남성분을 기억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의 이름은 박현우였고 놀랍게도 그 상담소에서 가장 신뢰받는 우수회원 중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현우 씨는 나나가 떨어뜨린 인형을 주워줄 때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때 느낀 단아한 인상과 아이를 챙기는 따뜻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더군요.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았던 그는 실장님께 당장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아이가 있는 여자를, 그것도 외국인을 단 한 번의 눈맞춤으로 만나보고 싶어 하다니 믿기지 않았죠. 혹시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지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님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개인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실한 사람이고 평소에도 배려심이 깊기로 유명하다면서요. 다음 날 오후 저희는 삼청동의 고즈넉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나는 호텔 근처에 믿을 만한 돌봄센터에 잠시 맡겨두었죠.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지만 오늘만큼은 온전히 한 사람의 여자로서 그를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도착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깔끔한 차림의 그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툰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나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본에서 겪었던 차별을 떠올리며 아이가 있는 저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러자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나 편견이 아닌 깊은 이해와 존중의 감정이 담겨 있더라고요. 유미 씨, 아이는 걸림돌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유미 씨가 혼자서 나나를 그만큼 예쁘게 키워왔다는 건 그만큼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증거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제가 평생 기다려왔던 말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저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좋아했던 음식들, 한국의 아름다운 지명들, 그리고 앞으로 꿈꾸는 소박한 미래에 대해서요. 그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에도 세심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찻집을 나와 한옥마을의 골목길을 함께 걷는데 왠지 모를 편안함이 저를 감싸더라고요.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로 정갈한 한정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1인당 7만 원 정도 하는 꽤 비싼 식사였지만 그는 오히려 제가 부담을 느낄까봐 즐겁게 대화를 이끌어 주었죠.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제게 작은 선물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나나에게 줄 예쁜 머리핀과 저를 위한 향긋한 차가 들어 있었죠. 나나의 선물까지 챙기는 그의 세심함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나나의 머리에 핀을 꽂아주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기분도 잠시였어요. 그날 밤 늦게 일본에 있는 켄지 아저씨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거든요. 그 메시지에는 저를 다시 절망으로 밀어넣을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아저씨는 저에게 어떤 말을 전하려 했던 걸까요? 켄지 아저씨의 메시지는 생각보다 훨씬 집요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일본에 남겨두고 온 짐들과 작은 아파트의 처분 문제를 언급하며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조의 내용이었거든요. 아저씨는 제가 한국에서 낯선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입에 담기 힘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어미가 정조도 없이 타국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며 결국은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것이라고 단언하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손은 덜덜 떨렸고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일본 사회가 저를 바라보던 그 차가운 시선이 다시금 저를 옥죄는 기분이었죠. 500만 원이라는 돈은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고 아저씨의 말대로 제가 너무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나나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현우 씨에게 느꼈던 그 따뜻한 감정조차 제가 누릴 수 없는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현우 씨가 호텔 앞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익숙해진 얼굴을 본 그는 금세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더라고요. 저는 주저하다가 결국 아저씨의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메시지 내용을 번역기로 확인하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짐스럽게 생각하고 떠날까봐 겁이 났죠. 하지만 그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미 씨, 이건 유미 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일본에서의 과거가 당신의 발목을 잡게 두지 마세요. 그 아파트 문제와 법적인 절차는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 알아봐 드릴게요.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는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현우 씨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죠. 저는 그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제가 미안해하는 것을 속상해하더라고요. 그는 당장이라도 일본으로 건너가 아저씨를 대면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우선은 제가 한국에 안전하게 정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는 제가 한국에서 지낼 수 있는 작은 빌라를 알아보는 것부터 나나가 다닐 수 있는 유치원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누군가 저를 온전히 지탱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하지만 아저씨의 집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답장을 하지 않자 급기야 한국으로 직접 오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기세였죠. 과연 아저씨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우 씨 곁에서 당당히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그 차가운 일본의 그늘 속으로 끌려가게 될까요? 사실 이때만 해도 저는 아저씨가 숨기고 있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제가 한국에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나는 어느덧 한국 유치원에 적응해 서툰 발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죠. 아이들은 정말 빠르더라고요.
나나가 웃음을 되찾을수록 제 마음의 짐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우 씨는 주말마다 저희 모녀를 데리고 남산타워나 경복궁 같은 서울의 명소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면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는데 한국은 분위기가 참 달랐습니다. 식당에 가면 종업원 아주머니들이 나나가 예쁘다며 서비스 음식을 더 챙겨주기도 하고 길을 지나가던 할머니들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덕담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정이 일본에서 상처받았던 제 마음을 천천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현우 씨와의 관계도 깊어져 갔습니다. 그는 퇴근길에 항상 제가 사는 빌라 앞에 들러 짧게라도 얼굴을 비추곤 했죠. 어느 날은 비가 쏟아지는데도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묻지 않았고 제가 가진 상처를 굳이 들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저를 사랑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행복이 커질수록 불안함도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 씨의 부모님께서 제가 애딸린 일본인 과부라는 사실을 아시면 과연 우리 관계를 허락해 주실까 하는 걱정이었죠. 한국 사회도 보수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현우 씨는 걱정 말라고 하지만 부모님 마음이라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우 씨가 저를 자신의 본가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저와 나나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쳐가며 한국의 예절을 공부하고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져온 귀한 차 세트와 한국 분들이 좋아하신다는 작은 장식품을 챙겼죠. 현우 씨의 본가는 경기도 수원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 소리가 밖으로 들릴 것만 같아 무척 긴장되었습니다. 나나는 제 옷자락을 꼭 잡고 겁먹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지만 현우 씨의 어머니께서 대문을 열고 나오시며 건넨 첫마디는 제 모든 걱정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머, 내가 유미구나. 정말 고생 많았다. 어서 들어오렴. 우리 나나는 어쩜 이렇게 인형처럼 예쁠까?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은 마치 돌아가신 제 친정어머니처럼 포근하고 따뜻했죠. 식탁 위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정성 가득한 한국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 사람이라 입맛에 안 맞을까봐 맵지 않은 음식들로만 준비하셨다는 말씀에 저는 그만 밥상 머리에서 울컥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타국에서 만난 낯선 이들이 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주는 이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현우 씨 부모님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저는 한국 생활에 완벽하게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될 분은 매주 주말마다 저를 불러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죠. 불고기부터 잡채, 그리고 정성이 가득 들어가는 김치까지 배우다 보니 어느새 제 손끝에서도 한국의 맛이 나더라고요. 나나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말을 제법 정확하게 발음하며 온 집안의 귀염둥이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가족의 정을 느끼며 저는 매일매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깊어질수록 과거의 그림자도 함께 짙어졌습니다. 일본에 있는 켄지 아저씨의 협박이 극에 달했거든요. 그는 결국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도쿄에서 인천까지 2시간 남짓이면 오는 거리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닥칠 수 있는 거리였죠. 그는 제가 사는 빌라 근처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로 고함을 지르며 저를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세우는 그의 모습에 저는 다시금 온몸이 얼어붙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유미, 당장 나와. 내가 여기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도망친 거야? 당장 일본으로 돌아가서 사죄해.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나나의 귀를 꼭 막고 방 한구석에서 떨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그 지독했던 편견과 억압이 다시 저를 끌고 가려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때 제 손을 잡아준 건 바로 현우 씨였습니다. 그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와 제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태도로 아저씨를 대면하더라고요. 현우 씨는 미리 준비해둔 법적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가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정황과 그동안 보낸 협박 메시지들을 모두 증거로 확보해둔 상태였죠. 한국 법에 따르면 이것은 명백한 스토킹이자 협박이라며 당장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어 통역 앱을 통해 전해지는 현우 씨의 경고에 아저씨의 얼굴은 금세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저씨는 더 이상 저희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현우 씨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방어막을 쳐준 덕분이었죠.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싸워주고 나를 온전히 지탱해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이에요. 아저씨가 떠난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속 깊이 맺혀있던 마지막 응어리를 뱉어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우 씨가 갑자기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더라고요. 그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산의 화려한 불빛들이 발 아래로 보석처럼 흩뿌려진 밤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다가 제 손을 꼭 잡았죠. 그의 손은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죠. 저는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유미 씨,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죠? 이제는 제가 당신과 나나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아이 딸린 과부라는 이유로 외면당하던 제가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이토록 큰 사랑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현우 씨의 심장 소리만 크게 들리더라고요.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우 씨 부모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예쁜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서울 강남의 쾌적한 아파트였는데 10억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집이었죠. 저는 너무 과한 배려라며 사양했지만 아버님께서는 나나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책임감과 가족을 향한 헌신이 이토록 깊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매번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일본에서 가져온 사연 많은 짐들은 모두 정리하고 이제는 진정한 한국의 며느리로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었죠. 나나는 예쁜 화동 드레스를 입고 제 곁에서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그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보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식장에는 수많은 하객이 모였습니다. 현우 씨의 동료들과 친척들, 그리고 저처럼 한국으로 건너와 정착한 일본인 친구들도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김미영 실장님도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축하해 주셨죠. 신부 입장을 알리는 음악이 흐르고 저는 현우 씨의 손을 잡고 행진했습니다.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저는 문득 일본에 있는 다른 여성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어디에선가 차별과 편견에 눈물 흘리고 있을 과부들과 싱글맘들 말이에요. 저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용기 내어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식이 끝나갈 무렵 예기치 못한 손님이 식장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를 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부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왜 여기까지 찾아온 것일까요? 식장 입구에 서 있던 사람은 놀랍게도 켄지 아저씨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제게 다가왔죠. 아저씨는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한국까지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해하는 제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이 얼마나 옹졸한 편견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제 결혼 선물로 일본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 2억 원을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저는 아저씨의 사과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미움보다는 용서가 저를 더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거든요. 현우 씨도 너그럽게 아저씨를 하객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마지막 어두운 조각까지 맞춰지며 완벽한 행복이 완성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 가족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로 1시간이면 도착하는 그곳은 말 그대로 지상낙원이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현우 씨와 나나, 그리고 제가 함께 걷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나나는 아빠 저기 봐요 라고 외치며 현우 씨의 목에 매달렸고
현우 씨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가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이웃들이 있는 이곳 한국이 제 진짜 고향이 된 것이죠. 현재 저는 한국 생활을 주제로 한 블로그를 운영하며 저와 같은 처지의 일본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천 명의 독자가 제 글을 읽으며 용기를 얻었다고 메시지를 보내오더라고요. 저는 그들에게 답장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은 당신의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저는 현우 씨가 정성껏 차려준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와 나나의 제잘거림이 가득한 거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갈구했던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500만 원만 들고 무작정 비행기에 올랐던 그날의 무모했던 제가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인생의 반전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찾아오고 그 반전을 기적으로 만드는 건 결국 자신의 용기라는 사실을 저는 매 순간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이 유난히 찬란하게 빛납니다. 저는 이제 야마모토 유미가 아닌 사랑받는 아내이자 엄마로서 이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꿈꿉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기적이 찾아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으로 구독해 주시면 더욱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